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일요일인 3일 실시됐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국제안보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반증이겠죠? 네. 두 가지 점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한국 연습이 실시된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한일 방공 식별 구역의 중첩 지역이에요. 아디즈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첩 지역이니까 어느 쪽도 아닌 그 서로가 이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것에서 하려고 그러면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이번에 한미일 3국 공군이 합동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특징적이고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 항공 연습을 할 때는 주로 한미가 했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ICBM 발사라고 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ICBM 발사라든지 여러 중장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는 우리도 1차 타겟이겠지만 일본도 그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이 자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인 셈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 공군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가 두 종이 이번 군사훈련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전략 무기인 두 종이 그중에 특히 B1B가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별명이 죽음의 백조입니다. 비행기 모형이 이 백조가 앉아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좀 검습니다. B1B 랜서, 랜서가 뭐냐? 중세기의 창기병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뾰족한 부분이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창 있잖아요. 그 기사의 창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1B 랜서입니다. 자, 이번엔 그냥 전개된 게 아니라 가상 표적을 호위받으면서 이동해서 실제로 타격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사실 실제 보면 이 죽음의 백조라는 그 B1B 랜서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죠. 그 길이가 한 40m 넘고 폭도 40m 정도 되고 날개 폭까지 포함하면요.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저 오리처럼 생긴 네.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우아하잖아요. 네, 자태가. 그런데 맨 앞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게 정말 중세 시대에 창을 든 창기병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 저게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B1B 랜서만 떠도 이걸 포착하거나 이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 훈련은 다른 한미 일본의 다른 전투기들이 호위하면서 B1B를 함께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동 연습이 되는 것이고요. 저 B1B는 그 항공기 무게는 84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을 수 있는 포탄은 재래식 포탄이 61톤입니다. 안팎으로 61톤을 실어요. 예, 61톤의 재래식 무기를 실어요. 원래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였는데 2012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솔트 협정에 의해서 이 핵무기 이 부분을 제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를 싣게 되는데 이제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나스랄라 그 지휘부를 폭격해서 몰살시켰는데 그때 4톤짜리 벙커버스터가 사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 4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는 탄두 중량 8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B1B 폭격기 한 대에 61톤을 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한 대가 떴다. 그리고 저것이 보통은 위력 비행만 하고 말았는데 네. 이번에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 엄청난 비행기가 사실은 4명이 조종합니다. 네. 자, 그 폭탄이 저렇게 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마하 1.2로 12,000km 최대 항속거리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하러 온 그 B1B는요. 괌 공군기지에 있다가 거기서 이륙을 해서 2시간 만에 그 작전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급유도 필요 없이 와가지고 61톤의 포탄을 쏟아붓는다고 치면 네. 저게 4톤짜리 재래식 폭탄으로도 라스랄라 그 20m 지하 벙커에 있었던 그 지휘부를 다 괴멸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이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일차적으로 김정은 집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집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B1B 한 대만으로도 61톤의 재래식 무기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네. 불장난하지 마라. 이것을 실사격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 때 그 핵 탑재 장치를 뺀 거지. 예. 원래는 가장 신속하고 무서운 무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전략 이제 무기라고 네, 제이뎀이라는 합동직격단 융단 폭격은 김정은이 벌벌 떠는 기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거의 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의 순간적인 화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B1B 랜섬만 온 게 아니고 B-52H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와 재래식 폭격기가 동시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좀 더 하죠. B1B가 핵폭탄을 못 싣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정은이 얕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H도 이번 훈련에 참여시켰는데 이건 대단한 경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3대 전략기라고 하는 게 B1B 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B-52H가 있고 B2가 있는데요. B-52H 이번에 그 작전에 참여한 B-52H는 대개 한 30톤 정도의 폭탄을 싣고 가서 투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핵무기를 쏘는 거예요? 예,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공중에서 육지를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겁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6,000km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날아오는 것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10,000km 이상 되니까. 괌에서 떠가지고. 그러나 괌이나 이런 그 미군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로 떠서 한두 시간 후에, 두세 시간 후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예요. 여차직하면 괌에서 이륙한 뒤에 바로 평양을 때릴 수 있죠? 거기서 멀리서 때려놓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폭탄을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괌에서 떠서 한 대 발사하고 또 오면서 또 발사하고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B-52H 이거는 사실은 위험 무기다. 이건 네.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머니 속에 쏜 것이 무섭다고 보여주는 그래서 거죠. 저것은 위험령이고 그러나 재래식 무기는 정말로 실전에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1B 랜서가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위협일 거예요. 네. 그 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버린 겁니다. 네. 자, 이 바머라는 B가 미국 3대 전략 핵폭격기인데 이게 2개나 떴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적연구원, 적을 상대하는 연구원이란 새로운 대남기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굳이 이런 명칭을 썼을까요? 그건 김정은의 교시가 있어서 그렇죠. 네. 김정은이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이제 적대적 국가다. 뭐 더 이상 통일 같은 얘기 하지 마라. 다 없애버려라. 이래서 김정은의 지시 후에 실제로 그 북한의 공산노동당이라든지 네. 또는 북한의 내각에서 통일자 들어가는 기구가 다 이름 간판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 좌파 단체 중에 통일자 들어가는 단체들이 꽤 많았는데 자취를. 그 단체들도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직접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 연구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통일전선부도 없어졌어요. 이름이 통전부가 없어졌습니다. 당중앙위 10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조국통일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적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적연구원. 그런데 예. 이걸 이름을 바꾸면 대적연구원으로 바꾸면 연구하는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통일연구원은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인민전선 전술, 통일전선 전술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라고 하면 대적연구소니까 어떻게 때릴 거냐. 맨날 이것만 연구할 거 아닙니까? 적을 상대하는 연구만 하겠죠. 예, 그래서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기능까지 전부 다 바뀌었다. 김정은의 지금 대한민국 대책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등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 7천여 명이 러시아가 지급한 이 각종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몸만 북한군이지 뭐 옷이니 신발이니 저런 무기들까지 이게 한마디로 용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죠.
보통 이래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파병을 할 때도 다 자기 나라의 그 표식, 자기 나라의 그 군대 국기,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뭐 무기가 워낙 그 좀 빈약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큼 다 무장하고 있을 때는 자기 나라 무기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러시아제로 다 지금 이 무장을 했어요. 사람만 북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만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금 완전히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마치 그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전쟁 후반부부터 말하자면 이게 한편으로는 휴전 협정이 계속되면서 네. 한편으로는 언제 휴전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산봉우리 하나를 우리로 갖고 있으면 그 일대는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는 그 수없는 전투들을 하면서 6.25 전쟁 때 그 많은 전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때 전사했거든요. 영화 고지전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햄버거 힐 같은 이름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져진 고기가 얼마나 됐다. 많이 네. 이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러시아군만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것 뭐 아닙니까? 1,2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을 때 그 북한군들이 그야말로 총알바지 소모될 그런 용병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고주필 말씀대로 얼마 전에 전투가 벌어져 이게 첫 교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북한군이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는 리투아니아 NGO의 주장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가 크게 다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험을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인사들의 시체들과 하게 된 땅과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네, 저희가 자막을 써드렸는데 분명히 북한 말투입니다. 자, 이 병사의 증언 들으신 대로 사망자 수가 40명이 넘는다. 혁철이, 경환이 우리 이름들 아닙니까? 다 내 친구들 죽었다. 자, 북한 말들이죠? 예, 저 탈북인들과 그 정보 전문 요원들이 저 병사의 그 말을 쭉 분석을 해서 여기 평안도 억양이 아주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북한 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군인이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 병사의 진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고지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주로 산 쪽에서 네. 이루어진 고지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구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원이죠. 무슨 뭐 성을 쌓거나 이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로켓이나 포탄으로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게 없으니까 러시아 병사들 죽은 시체들을 당장 참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 지금 북한의 폭풍군단이 다수 지금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폭풍군단은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서 정말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게릴라 후방 침투 부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같은 이 평원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람쥐 산 잘 타는 기술로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인데 저 지역이 전형적으로 그런 이 구릉에서 벌어지는 진지전 이 상황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것이고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간다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 북한 병사 1인당 월급이 2,000달러로 정도, 책정됐다는 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사자가 났을 때의 그 전사수당으로 지금 이 10만 달러 정도가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대체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월급 2,000달러 중에서 뭐 한 1,800달러 정도는 뭐 저 김정은 집단이 떼간다 치더라도 그 돈보다는 죽었을 때의 1인당 시체수당, 전사수당, 목숨값이죠? 목숨값 이게 훨씬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용병을 내보낸 것 아니냐. 그리고 최선희가 앞으로 더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주필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중상병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첫째, 너네 전투에 그 직접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거 그렇게 거짓말이었어요.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아니 아무리 군인이라고 아무리 특수부분 부대라고 해서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걱정이 되고 또 낯선 곳에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는 실제로 폭풍군단이라 하더라도 실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여러 가지로 겁도 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한테 니들은 후방 지원분이지 직접 전투에 참여할 일이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투에 참여시키려면 최소한 자기 방어 무기는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거든.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 예, 아무것도 안 줬다는 자기 거거든. 몸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도 뭐 방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은 미사일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뭐 불도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를테면 방화가를 그러니까 이 화염 방사기 같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아까 그 병사 부상 정도를 보면 그냥 파편에 맞은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좀 그걸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예요. 그러면 저런 것과 대비된 어떤 저 방어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전장으로 내몰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근데 그 저 거짓말이 러시아가 했겠어요? 네. 김정은이는 그 거짓말 안 하고 보냈겠냐고요? 네. 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장성들, 장교들은 물론이고요. 3명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외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을까요? 정찰총국은 우리나라에 간첩 내보내는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잠수함에 간첩 교육시켜 갖고서 서해 동해 쪽으로 불어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그런 게 정찰총국이고 우리나라 최근에 정찰총국이 했던 작업 중에는 해킹 작업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금융기관이 해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력화되면서 그 범인이 북한이었다는 것을 IP 추적을 통해서 6개월 후에나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짓을 했던 데가 바로 저 정찰총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찰총국이 직접 러시아 전선에 갔다는 뜻은 뭐냐면 우선 이것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실전이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했던 그런 해킹 공격 있잖아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러시아 군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예상됩니다. 북한군을 10,000명가량은 더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네, 지금 김정은이는 통치 자금이 없으면 사실 정권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그 이른바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서 뭐 마약을 팔거나 뭘 파거나 뭘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침 전쟁이 터졌고 목숨값 아까 제가 쭉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숨값으로 그야말로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왜 10,000명으로 끝내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면은 푸틴이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엎어질 텐데요. 네. 그런 점에서 추가 파병은 10,000명이 아니라 러시아 전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130만 가까운 그 군을 보유하고 있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가진 게 뭐 인력밖에 예, 없죠. 그중에 10,000보내나 20,000보내나 100,000보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트럼프 당선인 캠프를 직접 다녀오신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3연속 참패였습니다. 전혀 못 맞췄어요. 오히려 도박 사이트들이 완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 선거가요, 지금까지 뭐 한 10여 년 동안 이 전문가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네. 다 못 맞히고 뭐 샤이 트럼프부터 뭐 하고 그러는데 뭐 나라가 크다 보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게 잘 안 맞은 부분들이 있고 더 밑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는 뭐 거기는 엄청난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표본 조사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많이 어긋났고 사실 도박 사이트는 뭐 바로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걸잖아요. 네, 돈을 거고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었는데 지난 15년, 16년간 한 번도 안 틀린 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틀렸어요. 뭐죠? S&P 500이 8월부터 10월까지 상승을 하면 그게 올라가면 여당 후보가 되는데. 집권 여당이 다 되는데 이번에 안 됐잖아요. 해리스가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S&P 500이 떨어지는 거 갖고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박빙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깨보니까 너무 손쉬운 압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골든 에이지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이 골든 에이지란 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자, 화려한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rankly, this was, I believe,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his country and maybe beyond. But it's a political victory that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nothing like thi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네, 자신감에 넘친 수락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지도를 보면요, 블루월, 이른바 민주당의 그 장벽, 아성이었던 파란 그 성이 있었는데 빨간 물이 다 잠식해가지고 파란 점 몇 개 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우위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네, 4년 전에 바이든이 당선될 때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석권했었던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났죠. 근데 이제 차이의 문제를 떠나서 바이든이 비록 이제 그 노쇠한 그런 어떤 행태 때문에 중간에 후보직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긴 정치의 어떤 역정 속에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상하원까지도 이제 공화당 차지가 됐다라는 것의 함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트럼프 이기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원래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좀 창피해도 트럼프를 가서 몰래 뽑는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로
당선된 그 당선 이전의 유세에서 취임하는 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뭐 이제 다 쓸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말이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바짝 마음이 졸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따온 상원 압승에 매우 고무됐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Wow, that's good. So I just wanted to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And you have some great senators and some great new senators. And it also looks like we'll be keeping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백악관, 상하 양원을 모두 틀어지게 된 트럼프 2기는 이러다 독주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실제로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저거는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과 하원을 갖고 이 상원을 다른 당에서 하면서 견제하는 것들을 제1의 시나리오로 보는데, 그러니까 하원이 돈을 세입 세출을 결정하니까. 예, 그다음에 입법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거는 좀 예. 이제 다른 당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원이고 상원은 이제 국가 외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하원이 되는 건 두 번째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요. 또 오늘 새벽에 뭐 캠프 측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트럼프는 재선을 걱정할 거 없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추진하던 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데 그건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2번 했기 때문에 네, 하는 재선을 셈이기 못하죠. 때문에 예. 다시 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기록을 깬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고령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11월생이고 여기는 6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달 먼저 최고령 대통령이 된 기록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 100여 년 넘게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대통령이 됐어요. 한 번 했다가 나중에 두 번째를 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고종 때 클리블랜드 그렇죠. 대통령 이후니까요. 네. 그다음에 미국 최초의 형사 기소된 후보가 당선된 최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유죄 판결, 허쉬머니 스캔들이라 불리는 입막음 판결은 대선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수백 년 이어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역사 이전에 권력 운영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권력 운영은 저 사람이 미국인이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그 미국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가치를 알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상 상계를 벗어난 행동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물밑에서의 어떤 정치, 권력, 그다음에 아까 그 딜 메이킹을 얘기하셨잖아요. 협상의 기술. 네.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본인을 스스로 사면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그렇게 셀프 예상하고 사면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에요.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선거에서 하는데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당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동맹국이니까 하고 박수치기 이전에 우리한테 그 당면할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자, 짧게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마냥 뭐 좋아할 일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닥친 이 트럼프의 어떤 집권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해야 될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이제 관세 부분이 제일 지금 뼈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인데 칩스법은 원래 시작이 트럼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요. 관세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지금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최대 수혜국에서 지금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가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6위를 차지하고 440억 달러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것부터 치고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 거 주고 뺏을 거 뺏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 전부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아할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첫 한국계 미국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김창준 씨라고 연방하원 3선을 한 분은 있었죠. 물론 앤디 김, 이 주인공인 앤디 김도 연방하원을 3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상원 의원이 처음 된 겁니다. 일본계는 여러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자, 한인 이민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이 앤디 김 의원. 자, 어떤 인물입니까? 한인 이민사로 치면 120년 만에 쾌거이고요. 뭐 우리 최 박사님도 아시고 박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같은 의원이라도 상원하고 하원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급이 달라요. 그리고 상원 그러면은요. 그 각국의 대사들도 상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42살의 약관으로 지금 상원 의원이 됐다라는 것은 비록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 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 쳐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기쁜 일이고 이 사람이 이라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상원 의원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기대와 희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정치를 하원 3번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 하원 막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20선을 했어요, 네네. 이번에. 그랬는데도 이렇게 상원 의원이 당당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수도권의 한국 정치인처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를 든다면은 그 지난 대선 때 소위 그 의회에서의 그런 어떤 반란 있잖아요. 의사당에서 난입 사태가 일어났을 때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그 상원 의원에 나오면서 상대 후보가 TV 토론에서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려고 그럴 때 그 인간미 넘치는 네. 따뜻한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상원으로 해가지고 물론 2세잖아요. 2세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미국 정치에 큰 족적을 남겼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 상원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이 스스로를 높게 여기냐면 미국 대통령들 밑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일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 당선인은 미 국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경력을 쌓은 외교안보 전문가고 의사당 난입 사태, 16 사태라고 부릅니다. 묵묵히 청소를 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기자가 찍어보니 앤디 김이었죠? 저는 한 2번 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얘기해주고요. 부인께서도 중국계 그시거든요, 변호사인데. 근데 같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뭐 너무나 이 사람들을 진짜 이분이 뭐 하원이면 맞아.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네. 저때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저 누군가 해서 그 AP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는요 16 사태 때 터진 것들 지금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사태 때 의사당 안에서. 그렇죠. 의사당 안에서 다들 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거를 다 청소를 하고서 뭐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AP 기자는 저 사람이 청소부인 줄 알았대요. 청소부인 줄 알은 거죠. 예.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뉴저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묵었던 허름한 호텔에서 상원 의원 수락 연설을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이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는 뜻이다. 참 저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앤디 김 상원 의원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직접 보냈죠? 네, 역사를 만드신 것을 축하한다. 한국 동포 사회도 영감이 되고 있다라는 축전을 보냈고요. 그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권 있는 미국인, 그다음에 시민권 없는 우리 교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그 동포재단에서는 아무래도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선거의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어떤 한국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챙기는 게 소위 유태인들이 맞아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정책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